네,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지금 10주차 강의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3교시, 3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서는 거북선의 정의라든가 또 거북선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기존의 판옥선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뚜껑을 씌우고 그리고 철갑을 갖다 두르고 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기존의 판옥선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떠한 구조 또 어떠한 형태를 갖다 갖추었는지 그것이 또 어떻게 거북선으로 진화가 됐는지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거북선을 갖다가 실제 이제 전장에 활용하게 된 것은 결국은 외구의 침입, 즉 외구의 침략, 전쟁이 발발하면서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이제 싸우기 위해서 이제 개량을 하고 그랬었다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거북선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판옥선을 어떻게 개량을 해서 어떠한 부분이 보완이 되고 어떠한 재원으로 또 거기에는 어떠한 무기들이 장착이 됐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더불어서 일본 즉 왜군들이 가지고 왔었던 그 배의 경우는 아타케 분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군함뿐만이 아니라 새끼분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바닥이 V자형의 첨저선이라고 하죠. 판옥선의 경우가 평저선인데 반해서 그러한 부분, 외형적인 모양뿐만이 아니라 장단점이 어떻게 다른지, 또 그 장단점, 즉 판옥선의 바닥이 평평한 부분하고 또 이 아타케 분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안택선의 경우에는 바닥이 V자형인 경우에 어떻게 다른지의 그 전과가 분명하게 나타냈었던 것이 바로 옥포해전이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영상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순신 장군이 1차 처음으로 이제 출정을 하게 되는, 수군을 갖다 이끌고 출정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전과를 세우는 그 부분의 경우도 1차 출정으로서 옥포해전이었다라고 하는 부분,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이 두 조선 수군의 배와 또 왜군의 배가 어떠한 부분에서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었는지도 같이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다에서 제해권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지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마지막 부분, 2교시 마지막 부분에서 같이 옥포해전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순신 장군에 의한 바로 해전들, 여러 전투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3대 대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제 한산 대첩을 갖다가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한산도에서 일어난 아주 혁혁한 그런 이제 승리를 갖다 챙기게 되는 그러한 이제 한산 대첩,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원균의 모함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투옥이 됐다가 다시 백의종군하고 또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패하면서 다시 통제사로 임명이 되면서 그 다음에 12척 배만 가지고 복귀를 했었던 것이 이제 싸움을 갖다 이제 했었던 것이 명량해전이죠. 명량대첩, 한산대첩, 명량대첩, 그리고 마지막 이순신 장군이 전사를 하면서 퇴각하는 일본군들을 갖다 크게 물리친 노량해전, 이렇게가 이제 3대 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한산대첩에 대한 이야기 먼저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7월 8일 오전 이순신 함대 60척과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함대 70여 척이 서로를 발견합니다. 이순신의 함대는 거북선 2척에 판옥선 58척으로 총 60척,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함대는 아타케분의 36척, 세키분의 24척, 고바야분의 13척, 총 73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척수는 와키자카 쪽이 많지만 판옥선과 거북선은 아타케 분해와 같은 급이고 세키 분해는 그보다 작은 배이며 고바야 분해는 더 작은 배이니 실제 전력으론 둘이 비슷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 함대를 발견한 원규는 곧장 돌격하자고 소리칩니다. 여태 이순신과 함께 전투를 치르며 항상 승리만 해왔던 터라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 건데요. 하지만 연합함대의 대장인 이순신은 이를 거절합니다. 훗날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이 상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규는 정말 병법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견내량은 수심이 낮고 암초가 많은 지형이라 판옥선같이 큰 배는 좌초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순신은 완벽한 승리를 위해 하객진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견내량은 수로가 좁아서 하객진을 펼칠 수도 없었는데요. 따라서 이순신은 넓은 바다로 적을 유인하기로 합니다. 이순신은 먼저 판옥선 5척을 보내 적을 유인해오라 지시합니다. 그렇게 와키자카 함대에 다가간 판옥선 5척은 먼저 화포를 쏘며 공격하는 척하는데요. 그러자 곧장 이들을 공격하려고 달려드는 와키자카 함대. 그 순간 판옥선 5척은 곧장 배를 돌려 도망칩니다. 그러자 자신감 충만한 와키자카는 그대로 판옥선을 쫓아 나오는데요. 그렇게 와키자카 함대가 좁은 견내량을 지나 길게 늘어진 채로 줄지어 달려오자 한산도 앞바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순신 함대는 그대로 하객진을 펼치는데요. 하객진은 장단점이 명확한 진법입니다. 길게 늘어진 일본 함대를 포위하고 여러 방향에서 화포를 쏟아부으면 일본 함대 한 척을 공격하는 조선 함대의 수가 많아지므로 빠르게 적선을 부술 수 있습니다. 반면 적선을 부수기 전에 적이 돌진하여 하객진을 끊어버리면 아군의 함대가 둘로 쪼개져 버린 데다가 이미 일본 함대가 바짝 붙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공략당하기 쉬워지는데요. 따라서 와키자카 함대는 하객진을 깨기 위해 그대로 돌진하는데 그때 조선 함대가 일제히 화포를 쏟아부어 맨 앞쪽에 달려나오던 세키분의 두세 척을 부숴버립니다. 이후 계속해서 쏟아지는 화포 공세에 하나둘씩 침몰하기 시작하는 일본 함대. 그러자 와키자카는 하객진을 부수기 위해 대형을 돌파진으로 바꿉니다. 돌파진을 만들면 바깥쪽에 있는 함대가 화포를 맞고 부서져도 안쪽에 있는 배들이 계속 나아가 하객진을 뚫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이순신은 이전에 일본 함대와 치렀던 전투에서 일본군은 대장이 죽으면 금방 와해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앞쪽에 있던 대장선부터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자 위기에 처한 와키자카는 대장선을 탈출해 작은 배를 타고 한산도로 도망쳐 버리는데요. 게다가 와키자카는 해전을 할 때 백병전을 주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선 화포의 위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일본 함대가 부서져 버린 거죠. 한편 대장선과 함께 앞쪽에 있던 배들이 순식간에 침몰하자 뒤에 있던 일본 함대는 전투를 포기한 채 배를 돌려 도망쳐 버립니다. 그렇게 전투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아 끝나버리는데요.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아타케분의 35척, 세키분의 17척, 그리고 고바야분의 7척까지 총 59척의 배를 분멸합니다. 또한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적게는 일본 수군 3,000명, 많게는 9,000명이 이 해전에서 전사했는데요. 반면 조선의 함대는 단 한 척도 부서지지 않았으며 조선 수군의 피해는 3명이 전사하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데 그쳤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라 할 수 있죠. 한편 한산도로 도망친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10일간 미역만 먹으며 버티다 구조선에 탑승해 살아남게 됩니다. 이후 와키자카는 이전까지의 당당함을 버리고 항상 겸손하고 신중하게 전투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와키자카의 가문에서는 아직도 이날을 기리며 7월 8일에는 미역만 먹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순신 장군에 의한 한산대첩의 결과,
아키사카라고 하는 일본 장군이 결국은 도망가서 미역만 먹고 살았답니다. 겨우 살아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지금도 후손들이 해당이 되는 미역만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 듯한데요.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남해를 갖다 굳건히 지키면서 이제 바로 내륙에 진출했었던 왜군들도 이제는 보급로도 끊기고 또 내륙에서 일어난 여러 곳에서의 승군이라든가 의병군이라든가 이런 군에 의해서 이제 쫓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 이제 원균이 이순신 장군을 모함을 하게 되죠. 결국은 이순신 장군이 투옥이 되고 고문을 받고 그러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 이후에 일본군이 정유재를 통해서 다시 쳐들어오게 되죠. 후퇴했었던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고 그 후퇴했었던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올 때는 원균의 모함에 의해서 이순신 장군은 투옥이 됐었던 상태라 해전을 원균이 지휘를 하게 되는데 원균이 결국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7천량 해전에서 거의 우리 조선 수군이 거의 패퇴를 하게 됩니다. 거의 진짜 전멸을 하게 되고 그 중에 초장에 도망을 간 배설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 거느리고 있었던 배 12척의 판옥선이 먼저 도망을 가서 피해를 갖다가 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거의 이제 조선 수군이 괴멸이 된 상태에서 선조임금이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백의종군을 하던 이순신 장군을 불러서 삼도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가 있어야죠. 그쵸? 다 배들이 다 가라앉고 부서지고 병절도 흩어지고 죽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 해전을 치르게 되는 것이 명량해전이고 명량해전은 영화 명량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임금이 육군하고 무태 있는 육군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싸워라. 이 바다에 이제 아무리 이제 배도 거의 없고 하니까는 육군하고 힘을 합해서 이제 차근차근 해라라고 하니까 바로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를 하죠. 그 대목들이 다 이 명량해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필사즉생, 그리고 필생즉사.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명언을 갖다 남기게 되죠. 명량해전, 마찬가지로 우리 같이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원균의 만행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혁기는 이제 수군은 죽을 일만 남았다고 했으며 심지어 이원익은 원균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원균이 과연 수군을 잘 통솔할 수 있을까 우려하던 찰나 이순신에게 참담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조선 수군이 7천량에서 대패했다 하옵니다.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직접 수군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곧장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선조로부터 임명장이 날아오는데요.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하노라. 그렇게 다시 통제사가 된 이순신은 무너진 조선 수군을 재건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입니다. 먼저 흩어진 군사들을 다시 모아야 했고 그들이 사용할 군수 물자도 확보해야 했으며 배설이 들고 도망친 배도 찾아야 했죠. 다행히 원균, 이혁기, 최호 등 최고 사령관급 장수들은 전사했어도 그 아래에 첨사, 만호, 지방관급 장수들은 많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순신은 이들을 중심으로 수군을 재편했습니다. 또한 여러 지방을 순시하며 남아있는 병력을 최대한 긁어모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조정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오는데 지난 해전에서의 패배로 인해 수군 병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수군을 파하고 육군에 합류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지만 이순신은 이를 거절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신이 죽지 않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병사를 모으긴 했으나 문제는 군수물자였습니다. 일본의 재침이 시작되자 전라도 지역에서는 적에게 군수물자를 넘기지 않기 위해 군량과 무기를 모두 태우고 도망가는 청야작전이 주로 시행됐기에 이순신이 들러도 물자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순천, 보성 등 몇몇 지역에 아직 물자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어찌저찌 당장 버틸 물자는 마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신은 배설이 타고 도망친 판옥선 12척을 인계받으려 했는데요. 그런데 배설이 자꾸 안 주겠다며 버팅기자 이순신은 직접 판옥선이 숨겨진 곳을 찾아가 배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새로 임명된 전라 우수사가 판옥선 한 척을 이끌고 이순신에게 합류하여 이순신은 총 13척의 판옥선을 거느리게 됩니다. 수군을 재건한 이순신은 다시 바다로 나섭니다. 조선 수군이 다시 출범했으니 이제 다시 일본 수군과 한판 붙어야겠죠. 하지만 이 적은 병력으로는 일본의 대함대를 상대할 수 없으니 이순신은 적과 싸우기에 최적인 장소를 찾아 남해안 곳곳을 물색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다음 격전지를 명량으로 정한 이순신은 전남 진도 벽파진에 정박해 진지를 구축합니다. 조선 수군이 재건됐다는 소식은 일본 측에도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일본 수군은 대함대를 움직여 조선 수군을 찾아 나서는데요. 조선 수군이 벽파진에 정박해 진을 치자 일본 수군은 그 바로 앞인 어란진에 정박해 진을 칩니다. 적이 어란진에 당도했다는 소식을 듣자 전투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눈치챈 이순신은 병사들을 모아 연설을 합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죽고자 하면 필히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라 하였으며 한 사람이 좁은 길목을 지키면 능히 1000명이라도 막아낼 수 있다 하였다. 이는 딱 지금 우리의 형국을 두고 한 말이니 너희들 중 누구라도 내 명을 어긴다면 군법대로 엄히 다스릴 것이니라. 다음날 아침 척후선을 통해 수없이 많은 일본 함대가 조선 함대를 치려고 출발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던 이순신도 이들을 막기 위해 울돌목이 끝나는 지점으로 나아가 함대를 일자로 배치하는데요. 울돌목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00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좁은 해협으로 우리나라의 바다 중 가장 물살이 센 곳입니다. 물살이 너무 세서 마치 바위가 우는 것 같다고 하여 울돌목이라고 불렀으며 한자로는 울명자를 써서 명량이라 썼는데요. 울돌목이 시작되는 곳에 다다른 일본 함대는 총 300여 척이었으나 이 좁은 수로로 그 많은 함대가 다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적장 구루시마 미치우사는 대선인 아타케분에는 뒤에 남긴 채 중선인 세키분의 133척만 이끌고 명량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러자 이순신도 이들을 막기 위해 울돌목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는데 원래 대장선을 제외한 나머지 12척이 단 한 척도 따라오질 않습니다. 적의 대함대에 쫄아서 명을 거역한 건데요. 그렇다고 대장선마저 퇴각하자니 적이 기세를 몰아뚫고 나오면 돌이킬 수 없을 터 이순신은 혼자서라도 적을 막기 위해 묵묵히 나아갑니다. 그렇게 명량 한가운데서 충돌한 판옥선 한 척과 세키분의 133척. 병력 차이가 너무 크죠. 하지만 명량은 아주 좁은 해협이었기 때문에 적이 아무리 많더라도 판옥선 한 척이 떡 버티고 있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순신이 길목을 틀어막고 가까이 있는 세키분의 수척을 상대하며 홀로 30분 정도 시간을 끌자 뒤에서 지켜보던 두 척이 먼저 나섭니다. 저 수많은 적선에 둘러싸여 금방 패할 줄 알았는데 고작 판옥선 한 척으로도 버텨낸 걸 보고는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건데요. 하지만 얼마 안 있어 판옥선 한 척이 적선에 둘러싸여 위기에 처하자 이를 본 이순신은 곧장 배를 돌려 이를 구출해냅니다.
뒤이어 남아있던 10척도 합류해 판옥선 13척이 명량 해협을 틀어막고 버티자 아무리 적선이 많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요. 시간이 좀 더 흐르자 이번엔 조류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측에 유리한 조류였지만 갑자기 조선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류가 바뀌자 공수가 역전돼 버리는데요. 조선 함대는 이 기세를 몰아 적선 31척을 부숴버리고 적장 구루시마 미치우사도 죽여버립니다. 앞서 일본 함대는 대장이 죽으면 금방 와해된다고 했었죠. 게다가 조류도 바뀌었으니 도저히 조선 함대를 뚫을 기미가 안 보이자 슬슬 후퇴하기 시작하는 일본 함대. 그렇게 조선 수군은 13대 133이라는 엄청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대승을 거두게 된 거죠. 네, 명량대처. 여러분들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도 보신 적이 있겠지만 바로 이렇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사, 필생즉사 즉사필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사를 남긴 그런 대첩이죠. 이 대첩 이후에는 이제 퇴각하던 왜군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야지 일본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한판 붙게 되는데 그게 바로 노량해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이 적의 조총 총탄에 맞아가지고 전사를 하시게 되죠. 자, 마지막 노량해전 보시겠습니다. 명량에서 승리한 뒤 보화도로 진영을 옮긴 이순신. 보화도에서 겨울을 난 이순신은 이번엔 고금도로 진영을 옮겨서 본격적으로 수군 재건에 힘씁니다. 이때 이순신은 앞서 휴전 기간 동안 한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는데요. 병사들을 모으고 둔정과 염전을 경영해 군량을 확보했죠. 또한 해로 통행첩이라는 걸 발행하는데 선박이 지나갈 때마다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돈으로 판옥선도 건조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판옥선을 얼마나 건조했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뉩니다. 왜냐면 노량해전에서 동원된 판옥선 수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앞서 노량해전에 동원된 판옥선이 30척에서 60척이라는 의견과 함께 7천량 해전에서 수군이 전멸한 게 아니라 상당수 살아남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죠. 반면 다른 자료에서는 이순신이 고금도로 진영을 옮길 때 이미 판옥선 40척가량을 건조했다고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노량해전 때 동원된 판옥선 수는 80척 정도가 되었을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1598년 11월 19일 새벽 해조차 뜨지 않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조선 함대 80척과 명나라 함대 200척 그리고 일본 함대 500척이 충돌하며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때 바람이 조명연합군 쪽에서 일본 함대 쪽으로 불었기 때문에 조명연합군은 거침없이 화공을 쏟아붓는데요. 특기인 백병전을 전개하기도 전에 화공에 큰 타격을 입은 일본군은 남해도를 돌아 퇴각하는 쪽으로 선로를 바꿉니다. 그러자 이들을 쫓기 시작하는 조명연합군. 하지만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퇴각하는 일본군의 눈앞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을 달리던 일본군은 도중에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바다가 아닌 관음포 쪽으로 들어가고 마는데요. 서둘러 배를 돌려 나오려 했지만 이미 입구엔 조명연합군이 쫙 깔려 있었고 궁지에 몰린 일본군은 죽기 전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치열한 전투. 그런데 그때 이순신의 가슴에 총탄이 박힙니다. 아직 전투가 한창인데 이순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조선 수군의 사기가 급격하게 저하될 터. 전투가 한창이니 나의 죽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결국 이순신은 전사하고 맙니다. 전투는 조명연합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들은 일본 군선 200여 척을 분멸하고 100여 척을 사로잡았는데요. 하지만 조명연합군의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명나라 군사만 800여 명이 전사하고 명나라 장수도 1명이 전사하고 말았죠. 조선 측 피해는 더 컸습니다. 장수급만 10여 명이 전사했다고 하니 분명 일반 병사의 피해도 상당했을 걸로 추측되는데요.
조선 측의 유독 피해가 컸던 이유는 조선 수군이 선봉에서 더욱 열심히 싸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마지막으로 장렬하게 전사하신 노량대처, 이렇게 한산, 명량, 노량, 대처까지를 임진왜란의 3대 해군 대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일본이 퇴각을 하게 되고, 그죠? 예. 그리고 물론 이제 퇴각을 하는 데는 거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풍신수길이 그 중간에 병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퇴각을 하는데 끝까지 퇴각하는 왜군들을 갖다가 이순신 장군께서는 한 명도 살아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점,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거북선 관련해서는 어떤 기록들이 남아있고 어떠한 내용들이었을까 살펴본다면요, 이순신 거북선의 건조에 대한 기록으로는요, 이전에 거북선을 갖다 개량을 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이제 남아 있고요. 특히 본영, 전라자수영이죠. 그리고 방답진, 순천부에서 각각 한 척씩 건조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산도로 이진한 후에 두 척을 더 건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계의 내용이 남아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건조를 한 것인지 수리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는 않고요. 1592년 3월 27일에 이제 이순신 거북선이 진수를 하게 되죠. 그렇죠? 음력으로 3월 27일. 그리고 4월 10일 음력으로 실전용으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부산으로 침략하기, 왜군이 침략하기 바로 전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자포, 현자포 시험 발사를 하게 되고, 왜곡의 침공 바로 전날, 이러한 이제 포실험까지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이순신 거북선의 또 다른 기록으로는 이순신의 조카로서 이 임진왜란 때 참여를 했었던 이분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기록한 이순신 행록을 갖다 보면은요, 위에는 판자를 덮고 그 위에 십자로 좁은 길을 내어서 다닐 수 있게 하였고, 나머지는 칼과 송곳을 갖다 총총히 꽂아서 사방으로 적이 기어올라 발붙일 곳이 없다. 앞에는 용호의 머리를 달았고 그 입구에는 총구멍을 만들고 뒤에는 거북의 꼬리를 달았다. 그 모양이 마치 거북의 모양과 같았으므로 이름을 거북선이라 하였다. 근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니까 거북배라고 그랬겠죠. 거북배라 하였다. 또한 적에게 위압감을 주며 배를 숨길 수 있도록 용머리에서 유황을 갖다 태워서 연기를 내었다는 그런 기록을 충무공의 난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요. 또 이러한 이순신의 거북선의 기록은 1592년 사천해전, 그리고 당포해전, 한산도 대첩에서 실제로 이제 거북선이 먼저 돌진해가지고 크고 작은 총통들을 쏘아대서 적의 배를 모조리 불살라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거북선은 왜군의 배에 비해서 소재와 설계면에서 우수하고 또 단단하고 그런 까닭에 돌격해서 충돌하는 전법, 그리고 함포 전법, 이런 것들 갖다 주로 이제 이용했던 걸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 있고요. 1595년 비변사에서는 거북선이야말로 해전에서의 승리에 요긴한 것이고 적이 가장 꺼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 이제 보고를 한 바가 있고요. 경상도와 전라도의 방어를 위해서 거북선의 제조를 갖다가 더 서두를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1597년 정유재란이 다시 발발하면서 왜군이 다시 쳐들어오죠. 그렇죠? 물러왔었던 왜군이. 7천량 해전에서 누가? 원균이 대패하면서, 그러면서 모두 3척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침몰을 하게 됩니다. 원균이 100척이 훨씬 넘는 판옥선, 그리고 남아있던 거북선과 1만여 명에 달하는 조선 수군을 갖다 총동원해서 싸웠지만 대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조선 수군이 거의 붕괴가 되는, 또 남의 제해권이 완전히 왜군에게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요것을 계기로 해서 정의재란이 발발하게 되는 원인을 갖다 이제 제공을 하게 되죠. 아주 다행인 것은 이때 싸우지 않고 도망갔었던 배설이 이끌고 도주한 12척의 판옥선이 남게 되는데, 이게 이 7000년 해전에서 원군이 패한 뒤에, 패하고 결국은 도망갔다가 이제 죽게 되죠. 다시 이순신 장군이 통제사로 임명을 받고 복귀를 해서 명량해전을 갖다가 치르기 전에 이순신이 인수한 신에게도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배가 되는 거죠. 이게 이때는 거북선이 사실 없었던 거죠. 판옥선으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명량해전은. 그러한 이제 부분이 있고요. 또 임진왜란 이후의 거북선들은 그럼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느냐? 18세기 숙종 때 수군의 재정비로 거북선이 새로 건조가 된 그런 기록이 있고요. 1751년 영조 때인데요. 영남 균세사 박문수가 거북선이 개조할 때마다 길어지고 커져서 운용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점이 있다. 이순신의 기록에는 거북선 좌우에 각각 6개의 총구, 화포가 이제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게 영조 때는 8개로 늘어나니까는 커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원래대로 두릴 것을 주장하는 그런 기록들도 이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자, 거북선 관련 기록으로는 또 1808년에 순조실록 순조에게 전통제사 이당이 보고를 하기를, 통영의 수군에 아직 거북선이 있으며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고 노 없이 떠다닐 때는 마치 거북이 떠 있는 듯한 모습이고 입과 코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아직도 외구들이 보면 사람 잡는 기계라고 놀란다고 그렇게 보고한 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또 19세기까지도 거북선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808년까지 총 30척 정도의 거북선이 건조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여러 자료들에서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거는 한 척도 없다고 해요. 안타깝지만. 바로 이 거북선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뭐냐. 거북선이 지닌 의의라고 하면은요, 외구와의 해전에 적합한 그러한 병기, 그러한 군함을 갖다 개발했다는 거. 여기 큰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백병전에 능한 왜군으로부터 수군 및 함선의 보호, 그리고 동시에 외선의 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과학적이면서도 전통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조선 능력, 그리고 유비무환의 준비가 합쳐진 결정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바로 이 점에서 이 거북선의 의의는 역사적, 군사적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은 여전히 당시의 거북선과 관련된 정확한 기록,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실체를 알 수 없다는 그런 점이 안타까울 뿐이죠. 또 임진왜란 해전 승리의 주된 요인의 하나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온 거북선의 위력은 사실과는 달리 그렇게 많이 건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현재 여러 자료를 통해서 추정하기를 모두 3척 정도에 지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고요. 그 중에서도 초기에 된 거는 2척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철갑선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전투하는 데 불편하고 판옥선에 탑승한 군사들에 비해서 사상자도 비교적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점에서 비춰본다면은 그 위력이 사실은 지나치게 과장된 면도 없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거북선, 현재도 1795년에 간행된 이충무곤 전서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전라 좌수용의 그런 이제 모습이 현충사에 이렇게 이제 남아 있고요. 이렇게 뒤에 있는 배경을 빼면은 이러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충무곤 전서에 수록되어 있는 통제형의 거북선의 모습이고요. 이것도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순신 종가에서 전해져 오는 거북선 그림이 현충사에 전해져 있는데요. 요 그림하고 또 하나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종가에 전해져 온 거북선 그림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점들인 것이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거북선의 과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면 거북선이란 귀선이라 불리던 조선시대의 군함으로 판옥선을 기본으로 해서 배의 갑판 위 외형 전체에 뚜껑을 씌운 뒤에 나무판으로 덮은 배고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돌격선을 활약을 했다. 조선과 일본의 군함은 조선의 판옥선이 평조선 구조인데 반해서 일본의 안택선은 첨조선 구조로 해상 환경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장단점이 있었다. 이순신 거북선의 특징은 기존 거북선을 개량해서 전투에 투입을 함으로써 왜군의 전투 방식을 무력화하고 돌격선의 특징을 발휘했다. 임진왜란의 3대 해첩은 한산대첩, 명랑해전, 노량해전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북선의 의의는 외구와의 해전에 적합한 병기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철갑형 군함이었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 군사적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실체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임진왜란 해전 승리에 분명히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거북선의 그런 어떤 그 혁혁한 전과 이런 것이 과장된 면이 다소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참고한 자료로는요, 박영환 교수님 외에 여러분이 지으신 역사를 읽는 우리 과학기술 뿐만이 아니라 과학사랑 문중양 님이 지은 책, 그리고 스코 박사가 지은 책, 그리고 우리 역사 및 문화유산 관련해 유튜브 동영상 자료, 또 신문 방송의 각종 보도 자료, 논문 세미나 자료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주차 강의를 잠깐 안내를 드린다면요. 다음 주차는 11강이 될 텐데요. 11강에서는 조선시대의 무기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같이 그 내용을 갖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10주차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